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와 국제 경영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라이선싱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요.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선서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라이선시는 이 권리를 대여받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업 비결이라든가 노하우, 상표, 지식 뭐 이러한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권의 일부를 이제 라이선스에게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이 바로 라이선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권리를 대여받고 이제 영업을 하는 이 라이선스는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그 보상으로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싱으로 부여받은 권리는 독점성, 배타성이 이제 보장되는 이런 법적 권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선싱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일단은 자국 시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해외 기업에 그런 권리를 주는 대신에 로열티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를 주는 기업이 상품 생산 및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장점일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만약에 그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그리고 막대한 수익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 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이 기술과 상품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면 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보면요. 무신사하고 디즈니가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신사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하고 디즈니, 마블 이런 이제 캐릭터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플러스 이제 런닝 개런티 형태의 라이선싱 계약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상품들도 만들고 이제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자체 상품 개발, 아티스트 협업 상품 발매, 팝업 스토어 이런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그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 보니까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되게 앙증맞은 이런 상품들인데 미크마우스와 관련된 신발 그리고 이제 시계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캐릭터를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신선하니까 아무래도 구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출 자체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무신사는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디즈니는 이렇게 또 추가적인 이런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양사간 윈윈이 될 수가 있겠죠.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 중 두 번째는 수출이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수출에 적극적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 기업이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라들은 이제 수출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해외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수출 지원, 그리고 무역에 따른 재무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또는 이제 무역상을 통해 가지고 간접 수출하는 것을 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수출 관계가 구축되도록 다른 기업들과 협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수출 무역상과 같은 부분들은 구매자하고 판매자도 연결하지만 이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세관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처리하는 무역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도량형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변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수출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 중 세 번째는 프랜차이징인데요.
우선 이제 프랜차이징, 좀 익숙한 용어긴 하죠.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 한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고안된 방식을 통해 가지고요. 자신의 비즈니스 이름을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거죠. 다만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할 때는 다른 국가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의 고객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피자의 토핑이 다 다르다고 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에 카레가 필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피자에 해산물이나 생선을 넣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국가마다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무엇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백종원 사장님, 더본 코리아 보니까 뭐 프랜차이징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사업 수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게 더본 코리아 거였나 싶을 정도로 뭐 홍콩 분식이라든가 홍콩 반점, 역전 우동, 한신 포차, 새마을 식당 매우 다양한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좀 잘 이렇게 구축을 해 놓게 되면 권리를 팔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 중 네 번째는 위탁 제조입니다. 이거는 외국 기업이 생산한 이제 개별 제품에 나의 브랜드와 상표를 이제 부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델, 애플, IBM 이런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위탁 제조업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제조업자는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폰, 의료기기, 뭐 비행기 이런 다양한 상품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건을 맡긴 회사에서 자신들의 브랜드와 상품을 부착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제 공장 설립과 같은 과중한 진입 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경험할 기회를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나이키의 경우에도 뭐 헤드, 뭐 본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건 미국에 있지만 전 세계에 신발과 의류를 제조하는 525개의 위탁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산업도 위탁 제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2018년 기준 96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을 했는데 향후 2026년까지 2080억 달러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제조업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폭스콘 같은 회사를 들 수가 있죠. 대만의 컴퓨터 전자기기 분야 제조회사입니다. 전자제품 OEM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팟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애플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기, 엑스박스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이런 3대 콘솔 모두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서 휴렛 패커드라든가 델, 시스코, IBM에서 또 인텔, AMD 이런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만 증시에서 TSMC에 이어서 시가총액 2위고요. 회사 매출의 50% 이상이 아이폰 제조에서 나오니까 아이폰 제조 관련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일본의 샤프전자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2016년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폭스콘에 매각하면서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위탁 제조 회사 사례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5월 코로나19 백신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모더나가 이제 그 약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바이오로직스가 이것을 이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구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제조를 전문으로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는 이제 위탁 개발 서비스. 이건 이제 초기 단계의 의약품 개발과 제도를 이제 빠르게 수행하는 거죠. 신약 개발을 지원한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위탁 생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완제 의약품이나 원료 의약품을 대규모 생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 연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서비스고요. 핵심 경쟁력은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와 인증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유연성이 뛰어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들, 뭐 로슈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릴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요 고객입니다. 이게 로슈 같은 경우는 항암제나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의약품, 그리고 모더나의 백신, 릴리의 다양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이런 이제 생산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적 합작 투자와 전략적 제휴인데요. 우선 합작 투자는요. 국적이 다른 둘 또는 이제 그 이상의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이제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즈니, 그리고 국가 소유인 상하이 샌디그룹 55억 달러 합작 투자를 해서 2016년도에 중국 최초의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를 설립했죠. 그리고 이제 버브서지컬이란 합작 투자에는 로봇 수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회사로 볼 수 있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합작 투자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은 이제 기술과 위험을 서로 공유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경영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어떤 국가들이 있냐면 상품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합작 투자를 통해서 그런 나라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합작 투자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전략적 제휴는 이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돕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는 이제 좀 다르게 전략적 제휴는 비용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경영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가 있죠. 이 월마트가 일본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 라쿠텐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월마트의 일본 첫 전자상거래 매장인 라쿠텐 이치바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라쿠텐은 이제 온라인 상거래 강점이 있고 일본 소비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윈윈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바로 전략적 제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 중 이제 여섯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말 그대로 다른 국가에 영구적으로 재산을 보유해서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 기업이 해외에 설립해서 소유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지사를 두게 되면 이제 모 기업이 소유한 기술과 경험을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모 기업이 다른 국가의 경제 영역 안에서 대량의 자본과 기술 투자를 감행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정부에 의해서 기업의 자산이 몰수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공용징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네슬레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매우 다양한 상품군이 있죠. 네슬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해외 지사와 2,0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86개국에서요. 30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으로서 여러 나라의 조직과 생산 시설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재량권을 주는 이런 국제적인 소유 구조와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했다가 공용 징수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YPF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요, 19년 전에 민영화된 석유업체 이페에페의 재국유화를 2012년도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민영화를 시켜놨는데 이거를 그냥 국가에서 이걸 그냥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스페인 다국적 회사인 YPF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국유화 결정에 판결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이 YPF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유화를 해버렸지만 이게 이제 미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2023년에 아르헨티나가 이 회사에 21조 원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지해야 될 겁니다.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각 나라에 진출하다 보면 사실은 미묘한 단어의 뜻이나 색깔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KIA, 그러니까 기아차가 이제 이런 이제 문구를 놓게 되면 이 KIA가 사실은 Killed in Action, 이 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 또는 전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MIA는 이제 전투 중 행방불명된 병사를 지칭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아라는 의미가 물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겠지만,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떠오른 소비자들은 좀 기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하에서 좀 면밀히 따져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색이나 붉은색을 매우 좋아하죠. 특히 이제 금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뭐 부와 고귀함 그리고 신성한 권위 이런 것들로 여겨지고 있고 붉은색은 이제 생명력, 경사스러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 나타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나라에 진출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인지하고 그것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마케팅을 한다면 단기간에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 요인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글로벌 무역을 할 때는 다른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도들은 이제 소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종교적 규제가 있다.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직원은 경영자가 결정 권한이 있고 본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만약에 직원들한테 뭐 의견을 물어본다라거나 재량권을 준다라거나 이러면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퇴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니 재량권을 주는 건 좋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엄청 당황스럽겠죠. 이런 것처럼 한 국가에서 일하던 방식이 다른 국가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절대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경제적, 재무적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절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1년간 소비하는 기업료의 양이 미국이 5%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소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판매를 할 때 사실 상당히 소분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화폐가 다른 국가의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이제 상대적 가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에서 1달러가 1,300원으로 올랐다. 그럼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럼 달러로 원화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 물품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과거에 엔화 대출이라고 있었습니다. 엔화 대출.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일본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 예금을 해봤자 실제 뭐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깝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일정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 엔화 자금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의사들이 대출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보다 이자율이 워낙 쌌기 때문에 그런 엔화 대출 많이 선호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환율의 문제가 되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엔에 800원 할 때 엔화 대출은 이제 N을 빌리는 거잖아요. 내가 4억 원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5천만 엔을 빌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100엔당 1,300원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환율이. 그럼 나는 4억 원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를 갚아야 되냐? 6억 5천만 원을 갚아야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그 일본의 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파산하는 의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조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윤리적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래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윤리 사건이 핀토인데요. 포드가 핀토라는 차량에 대해서 설계에서 시판까지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연료 탱크 결함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할 거냐 말 거냐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 내부에서는 그 연료 탱크를 보호해서 폭발하는 그런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 그걸 그냥 달아주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당 11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달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와 트럭 1250만 대 11달러 부품을 다는 비용이 총 1억 3,7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태에서 사망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한 명당 20만 달러, 부상인 경우에는 6만 7천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부품을 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소송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리콜 후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보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 개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안전장치 장착을 포기해버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계산기를 돌린 거죠. 나중에 이게 들통나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피해 보상 금액이 이제 2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벌금이 350만 달러가 선고가 됐고 배심원들이 제시한 벌금형 1억 2,500만 달러 제한까지도 받아들여졌던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정치 법률적인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간의 사드 배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보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고요. 반환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불무해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했던 롯데그룹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했는데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에 대해서 위생, 안전, 통신, 광고 아주 그냥 다방면에 걸쳐서 불시 단속을 수시로 해가지고 벌과금 부과한 다음에 영업정지 명령을 때렸죠. 이런 이제 환경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인데요. 자,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결국은 이 무역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실제 이런 이제 생각들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이런 이제 좀 얼토당토하는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결국은 이제 브렉시트라는 용어, 유로존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EU와의 무역이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무역 규모가 축소가 됐고 파운드화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환율이 하락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요. 생활비가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에 있지 못하고 EU 회원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분열되고 이민 정책이 변화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EU하고 이제 무역
미국과 외교에서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벌어졌죠. 폐쇄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국의 미래를 조금 암울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로벌 무역의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의 아웃소싱인데요. 이건 이제 찬성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 아웃소싱을 두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세계적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더 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잘하게 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곳의 천연자원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싼 가격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의견이 여기에 아웃소싱을 찬성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반대 의견이 뭐냐?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사라질 거다. 그리고 저임금의 여기에 아웃소싱이 되면 내국인의 임금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웃소싱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의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서 기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아웃소싱의 반대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정리하면서요.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환율 변동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이것이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